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북촌의 밤거리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정막은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역적의 무리를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포박하라. 쇠로 만든 대문이 부서져 나가는 소리와 함께 붉은 횃불을 든 금유영의 군사들이 이 대감의 저택 안으로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횃불의 붉은 혀가 검은 하늘을 핥아대며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고, 곤히 잠들어 있던 저택의 사람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군화 발소리가 안채와 사랑채의 마루를 짓밟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잠옷 바람으로 끌려 나온 하인들은 무릎이 꿇린 채 포승줄에 묶였고, 저항하려는 남자 종들은 몽둥이 찜질을 당해 피를 토하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나는 임금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도승지였단 말이다. 이 대감이 헝클어진 상투머리를 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돌아온 것은 군관의 차가운 칼집뿐이었다. 이 대감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오자 안채 마루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경부인 조씨는 대감하고 비명을 지르며 혼절하고 말았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는 모습에 며느리들과 손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들오들 떨 뿐이었다. 평소 위세가 등등하던 양반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살려달라는 애원과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밖으로 새어나갔다. 이 집안의 장자이자 심씨의 남편인 이형준 역시 구석에 처박혀 갓도 쓰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군사들을 지휘하는 종사관이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서슬 퍼런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와 같아서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는 자가 없었다. 이 대감은 국고를 횡령하고 역모를 꾀한 죄로 추국을 받을 것이다. 일족을 모두 하옥하고 가산을 정몰하라. 종사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굶주린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안방의 문이 부서지고 벽장이 뜯겨 나갔으며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백자와 서책들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이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바로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 심씨였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마당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행랑채 기둥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체념과 결의가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붉은 비단 보따리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심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옷차림은 양반집 며느리라기보다는 평범한 여염집 안악에 가까울 정도로 수수했으나 꼿꼿하게 편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그 누구보다 기품이 있었다. 병사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거기 서라, 죄인 주제에 어디를 함부로 움직이느냐. 그 고함에 마당에 꿇어앉아 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형주는 아내를 보고는 저 여자가 미쳤나 하고 중얼거렸다. 창끝이 목을 대 바로 앞까지 들어왔으나
심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을 쥔 병사를 무시하고 그 뒤에 서 있는 종사관을 똑바로 응시했다. 종사관 나으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소란스러운 마당의 공기를 가를 만큼 명징했다. 종사관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켰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죄인의 며느리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내 남편을 팔아넘기러 온 것이냐? 종사관의 조롱 섞인 말에 병사들이 낄낄거렸으나 심씨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목숨을 구걸할 생각도, 누구를 팔아넘길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나으리께서 이 물건을 보시지 않고 저희를 끌고 가신다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실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종사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일개 죄인의 며느리가 금유형 종사관을 협박하다니. 그는 칼을 들어 그녀의 목을 칠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러나 칼날이 그녀의 목에 닿기 직전 심씨는 품속에서 붉은 비단 보따리를 꺼내 종사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배시려거든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배십시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종사관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비단 보따리를 거칠게 낚아챘다. 어디 보자. 금붙이라도 숨겨둔 것이냐. 종사관이 비단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낡고 오래된 하지만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옥파의 하나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옥패를 본 순간 종사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패와 심씨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것은 그의 입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옥패를 다시 비단에 싸서 쥐고는 주변 병사들의 눈치를 살폈다. 이 물건은 함부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모두 동작 그만 종사관의 느닷없는 구함에 병사들이 멈칫했다. 마당에 꿇어앉아 있던 이 대감과 형준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종사관을 올려다보았다. 종사관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쥐고 있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었다. 이 죄인들에 대한 압송은 잠시 보류한다. 상부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택에 연금 조치하도록 하라.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지만 종사관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하여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관이 다급히 물었으나 종사관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판단이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희는 물러가서 집 주위를 철통같이 감시하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심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의구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심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요히 받아냈다. 군사들이 대문 밖으로 물러나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이하게 살아 돌아온 이 대감일가는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시선을 심씨에게로 돌렸다. 방금 전까지 하찮은 상민 출신 며느리라 무시했던 그녀가 단 한마디 말과 정체 모를 물건 하나로 금유형의 종사관을 굴복시킨 것이다. 안도의 한숨보다는 서늘한 의심이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네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이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며느리가 가문의 구원자인지 아니면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갈 더 큰 재앙인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 씨는 대답 대신 흩어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밤이 깊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몸을 추스르시죠.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심 씨는 돌아서서 자신의 처소인 행랑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가족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화살 같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오늘 밤 그녀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그림자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그녀 자신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의 씁쓸한 미소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담장 밖에서는 병사들이 집을 에워싸고 창검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담장 안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위태로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심 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쥐고 있던 옷자락이 바르르 떨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여인의 운명이 이제 막 닻을 올린 것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다시 금유형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마당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날. 이 대감의 저택은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였다. 담장 너머로는 하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사랑채에서는 시조를 읊는 양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썩어 문드러진 기둥이 위태롭게 집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둘째 며느리 심씨뿐이었다. 심씨는 안채 구석진 방에서 홀로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딱딱거리는 소리는 마치 가문의 수명을 재촉하는 초침 소리 같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장부는 붉은 먹물로 가득했다. 시아버지가 사들인 고가의 서화들과 시어머니가 철마다 맞춰 입는 비단 옷값, 그리고 남편 이형준이 기방에 뿌리고 다닌 술값이 빚더미가 되어 가문을 짓누르고 있었다. 고가는 비어가는데 체면 칠해를 위한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냄새야. 이게 무슨 천한돈 냄새란 말이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 조씨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며느리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조차 마땅찮아했다. 심씨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이번 달 쌀값이 또 밀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씨는 말을 끊으며 혀를 찼다. 내 친정에서 가져온 돈은 다 어디다 두고 또 돈 타령이냐. 하여간 뼈대 없는 상인 집안 피는 못 속인다더니 눈만 뜨면 돈이구나. 심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와 폐물은 이미 시댁에 구멍난 독을 막느라 야금야금 사라진 지 오래였다. 역관 출신 거상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양반 가문과의 혼맥을 위해 막대한 지참금을 딸려 보냈지만 이 대감댁 식구들은 그 돈을 당연한 곡물처럼 여기면서도 정작 돈을 가져온 며느리는 돈 냄새나는 장사치라며 경멸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빚을 갚아주는 물주의자 하녀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사랑채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남편 이영준이 불쾌하게 취한 얼굴로 들어와 심 씨에게 자랑스레 떠벌렸다. 오늘 아버님께서 조 판서 대감과 큰 약조를 맺으셨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것이야. 조 판서라는 이름에 심 씨의 손이 멈칫했다. 시장통에서 자란 그녀는 정보에 밝았다. 조 판서는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마저 서슴없이 제물로 삼는 자였다. 서방님, 조 판서 대감은 위험한 분입니다. 그분과 엮여서 끝이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으나 형주는 코웃음을 쳤다. 네가 방구석에 처박혀 주파날이나 튕기더니 세상 물정을 통 모르는구나. 조 판서 대감은 지금 조정의 실세야. 그분이 우리 아버님께 국고미 관리의 일부를 맡기시겠다고 했다. 이건 천재이루의 기회란 말이다. 형준의 눈은 탐욕과 허영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국고미 관리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일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큰 일이었다. 조 판서 같은 권력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도 기울어가는 가문에 그런 큰 이권을 넘겨줄 리 만무했다. 이것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위한 희생양이 필요하거나 뒤탈이 날 일을 떠넘기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서방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치들의 셈법으로 보아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분명 함정이 닥치지 못할까 형준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심 씨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심 씨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뺨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천안 산 것이 어디서 감히 양반들의 정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 내 아비가 돈 좀 만진다고 해서 너까지 양반이 된 줄 아느냐. 너는 그저 우리 집안의 밥을 축내는 식충이일 뿐이다. 형주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버렸고 심 씨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올 파멸을 축복이라 여기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깨달음만이 가슴속에 차갑게 박혔다. 이 집안은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그 파멸의 불똥은 곧 자신에게까지 튀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장부를 펼쳤다. 조 판서와의 거래가 시작된다면 장부상의 숫자는 일시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품일 뿐 언젠가 터져버릴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면 그녀라도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아니, 적어도 이 집안이 무너질 때 함께 깔려 죽지 않으려면 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세어보았다. 그리고 친정아버지와 연이 닿아 있는 옛 상단의 행수에게 보낼 서찰을 적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조 판서댁과 거래하는 쌀의 출처와 흐름을 은밀히 알아봐 주십시오. 이것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상인의 딸로서 본능적으로 감지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그림자는 마치 곧 닥쳐올 어둠을 예고하듯 검고 짙었다. 다음 날부터 심 씨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비싼 비단을 사와도 남편이 기방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묵묵히 뒷바라지할 뿐이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드디어 주제를 파악하고 얌전해졌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녀는 폭풍우를 대비해 닻을 내리고 밧줄을 단단히 묶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의 비웃음 뒤에서 그녀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 판서 측에서 보낸 하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괴짝을 날랐는데 그 괴짝에 적힌 봉인은 관청의 것이 아니라 사적인 표식들이었다. 시아버지는 그것이 뒷돈이 아니라 관행이라며 흡족해 했다. 심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저 괴짝들은 재물이 아니라 죄를 담은 상자였다. 이 대감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셈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흉흉한 소문이 도성 안에 돌기 시작했다. 국고의 곡식이 비어가고 있으며 암행어사가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이 대감댁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코웃음을 쳤다. 우리 뒤에는 조판서 대감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심 씨는 다가오는 파국을 예감하며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혹은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어느 비 오는 날 밤 심 씨는 남편의 서책 사이에서 낯선 서신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조 판서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은밀한 지시 사항이 담긴 서신이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심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곳에는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수행되도록 적혀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책임을 시아버지가 진다는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서가 아니라 완벽한 사기 계약서였다. 심 씨는 그 서신을 불에 태우려다 멈칫했다. 이 서신이 있다면 훗날 시아버지가 모든 누명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진실을 밝힐 무기는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서신을 곱게 접어 자신의 속치마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숨겼다. 이것이 훗날 그녀와 이 집안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겉보기에 화려했던 이 대감의 가세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웠고 심 씨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심 씨만이 홀로 깨어 칼을 갈고 있었다. 다가올 비극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비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름의 습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오던 어느 날, 이 대감의 집 앞마당이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조정의 실세이자 이 집안의 동아줄로 여겨지던 조판서가 친히 왕림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감에서 내린 조판서는 값비싼 비단 옷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섰다. 이 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고 집안의 하인들은 땅에 머리를 박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을 방이는 늙은 개와 그 무리를 보는 듯하여 심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사랑채로 안내된 조판서는 이 대감과 마주 앉아 짐짓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감, 우리가 버스로 지낸 지가 벌써 몇 해인가. 자네 같은 청렴한 선비가 초에 묻혀 있는 것이 내 늘 안타까웠네. 조판서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문 밖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던 심 씨의 귀에는 독사의 쉿쉿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찻잔을 쟁반에 담으며 사랑채 안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귀를 곤두세웠다. 과찬이십니다. 판서 대감, 소인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대감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 대감은 조 판서의 칭찬에 취해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조 판서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전하께 올릴 상소문이 하나 있네. 국고의 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유능한 인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자는 내용일세. 자네의 명망이 높으니 자네가 대표로 서명해 준다면 일이 아주 수월하게 풀릴 걸세. 문 밖에서 엿듣던 심씨의 손이 멈칫했다. 민간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말은 그럴싸했지만 실상은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민간, 즉 서명한 당사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이 분명했다. 지금 나라의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책임을 뒤집어쓸 호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멍청하고 허영심 많은 시아버지가 바로 그 호구로 낙점된 셈이었다. 아니, 판서 대감, 제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간단 말입니까? 이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대감은 상황, 파악은커녕 감격에 겨워 목소리마저 떨고 있었다. 그는 서슴없이 인장함을 열어 도장을 꺼내 들었다. 심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자가 양반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법도로 금지된 일이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어르신, 차를 내왔습니다. 심씨는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며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조 판서의 매서운 눈빛이 순간 심씨를 훑고 지나갔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다. 심씨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고 다과상을 들고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갔다. 이 대감의 손에는 이미 도장이 들려 있었고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져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씨는 다과상을 내려놓는 척하며 발을 헛디딘 신용을 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쟁반 위에 있던 뜨거운 찻주전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엎어졌다. 콸콸 쏟아진 뜨거운 차가 탁자를 적시고 조 판서의 옷자락과 펼쳐진 두루마리 쪽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이런 무슨 짓이냐. 이 대감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만 발이 걸려서. 심씨는 황급히 치마폭으로 탁자를 닦으며 소란을 피웠다. 그녀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목적은 쏟아진 차를 닦는 것이 아니라 젖어가는 두루마리를 훼손하여 서명을 막는 것이었다. 먹물이 번지고 종이가 쭈글쭈글해진다면 당장 서명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조 판서는 생각보다 훨씬 노련하고 교활한 자였다. 그는 옷에 튀운 찬물을 툭툭 털어내더니 전혀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젖지 않은 두루마리의 상단 부분을 손으로 눌러 잡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심씨를 내려다보았다. 이댁 며느님이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심이 지극하구려. 뜨거운 차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니 말일세.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심씨의 실수가 의도된 것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심씨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 조 판서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속내가 들켰음을 직감했다. 조 판서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냇갓 계집이 감히 내 일을 방해하려 들어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심씨는 숨이 턱 막혀왔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제발,
제발 지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시기를. 하지만 이 대감은 며느리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분노에 차 있었다. 에이, 재수없게 귀한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당장 나가지 못해. 이 대감은 심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심씨는 바닥에 나뒹굴 뻔하며 중심을 잡았다. 아버님, 잠시만 제 말을. 시끄럽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당장 물러가라. 이 대감의 후통 소리가 사랑채를 쩌렁쩌렁 울렸다. 심씨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었다. 그녀는 쫓겨나듯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조 판서는 품에서 새 두루마리를 꺼내고 있었다. 허허, 이 대감, 진정하시게. 종이야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자, 여기 여분의 문서가 있으니 여기에 날인하시게나. 그는 준비가 철저했다. 심씨의 방해 공작조차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랑채 문이 닫히고 심씨는 문 밖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 여기 아주 꾹 눌러주게. 조 판서의 부드러운 권유와 함께 쿵 하고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심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다. 끝내 막지 못했다. 이 대감은 자신의 파멸을 승인하는 문서에 스스로 도장을 찍고 말았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조 판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루 끝에 서 있는 심씨 곁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법 영리한 며느리를 두었군. 하지만 영리함이 지나치면 명을 재촉하는 법이라네. 조 판서는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심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멀어지는 조 판서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문의 몰락은 시간 문제가 되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난파선에서 탈출할 구명정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사랑채 안에서는 이 대감이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자신과 가족의 목을 죄일 올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머지않아 쏟아질 거대한 폭우를 예고하듯 바람이 흉흉하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찬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늦가을이 되자 도성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사헌부의 감찰들이 국고 횡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대감의 집은 더 이상 예전의 호화로운 연회장이 아니었다. 시조를 읊던 소리는 끊겼고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걸어 다녔다. 대문 밖을 서성이는 것은 빚쟁이들과 수상한 낌새를 맡은 관원들 뿐이었다. 이 대감은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져 갔고 조 판서와의 연락은 두절된 지 오래였다. 어느 날 밤 어둠을 틈타 갓을 눌러쓴 사내 하나가 은밀히 뒷문으로 찾아왔다. 자신을 조 판서 댁의 집사라고 소개한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 대감에게 속삭였다. 대감, 일이 틀어졌습니다. 사원부의 칼끝이 대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네, 내가 어찌하면 좋겠나. 제발 살려만 주게. 사내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을 비벼 보였다. 감찰들의 입을 막으려면 막대한 약값이 필요합니다. 조 판서 대감께서도 힘을 쓰고 계시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여 그가 요구한 액수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이미 가산이 탕진된 이 대감의 집에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쌀독조차 비어있는 형국이었다. 이 대감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안방마님인 조씨를 쳐다보았다. 조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장롱과 반다디를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뿐이었다. 그녀가 아끼던 폐물들은 이미 남편의 뇌물 자금과 아들의 유흥비로 사라진 뒤였다. 그러자 조씨의 매서운 눈길이 마루 끝에 서 있는 심씨에게로 향했다. 내년은 뭘 하고 서 있는 개냐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구경만 할 작정이냐. 그녀는 다짜고짜 심씨에게 달려들어 옷고름을 잡아챘다. 내 친정에서 해온 혼수가 아직 남아있지. 어서 내놓아라. 네가 꼽을 쳐둔 돈이 있을 것 아니냐. 심씨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가져온 혼수는 이미 시댁 식구들의 사치로 다 녹아 없어졌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처지였다. 어머님, 저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달 아버님 약값으로 마지막 은비녀까지 팔지 않았습니까? 심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공포에 질린 조씨에게 이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말 마라. 장사치 핏줄인 내년이 뒷주머니 하나 안 찼을 리가 없어. 당장 방을 뒤져라.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형중까지 합세했다. 여보, 있으면 좀 내놓아 보시오. 아버님이 잡혀가시게 생겼는데 돈이 문제요. 남편의 비겁한 애원에 심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내가 요구하는 돈은 분명 사기이거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빈손으로 버틴다면 훗날 모든 원망과 저주는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 뻔했다. 이 집안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마지막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심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무명천 속에서 작은 흑단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옥으로 만든 놀이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임종 직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정말 견디기 힘들 때 너를 위해 쓰거라라고 유언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심씨는 차가운 옥놀이개를 뺨에 대보았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소리와 남편의 재촉이 끊이지 않았다. 심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그녀는 놀이개를 비단 수건에 싸서 방을 나섰다. 마루로 나온 심씨가 수건을 펼치자 옥놀이개의 영롱한 자태에 모두의 시선이 꽂혔다. 조씨는 며느리의 손에서 놀이개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이것은 배곡이 아니냐 세상에. 이런 귀한 것을 여태껏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냐. 조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고마움이나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들이 살았다는 안도감과 며느리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배신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내년이 아주 앙큼하기가 이를 데 없구나. 집안 식구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런 보물을 끌어안고 혼자 호의호식할 생각을 했더냐. 조씨는 놀이개를 손에 쥐고 심씨를 쏘아보았다. 심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해명하고 싶지도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역시 천한 것들은 믿을 게 못 돼. 겉으로는 조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 조씨는 망설임 없이
그 귀한 유품을 사내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걸 가져가게. 이 정도면 충분하겠나? 사내는 옥놀이개를 이리저리 살피며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생각보다 물건이 좋습니다. 판서 대감께 잘 말씀드려보지요. 그는 놀이개를 품에 쑤셔 넣고는 쫓기듯 사라졌다. 그 놀이개가 조 판서에게 갈지 아니면 저 사내의 술값으로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사내가 떠나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 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조 씨는 며느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물이라도 한 그릇 더 오거라. 목이 타는구나 라고 명령했다. 그녀에게 심 씨의 희생은 며느리로서 아니 아랫사람으로서 당연히 바쳐야 할 공물에 불과했다. 심 씨가 어머니의 유품을 내놓으며 어떤 심정이었을지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 씨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아궁이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 한만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유품과 함께 그녀가 이 집안에 가지고 있던 마지막 미련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무도, 정칭도, 기대도 아가, 물 안 떠오고 뭐 하느냐. 안채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심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슬픔이 머물던 자리에는 차가운 냉소가 들어차 있었다. 그래, 가져가거라. 다 가져가라. 내 영혼까지 탈탈 털어갔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빚진 것은 없다. 그날 밤 심 씨는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나를 갉아먹는 기생충일 뿐이다. 그리고 기생충이 숙주를 다 파먹으면 결국 남는 것은 공멸뿐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그 희생을 멈추는 것 또한 나의 권리이리라.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물은 마당의 흙을 씻겨 내렸고 심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정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있었다. 내일은 더 추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에 닥칠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임을 심 씨는 뼈저리게 예감하고 있었다. 금이영의 군사들이 물러가고 집안에 연금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아침 이 대감의 저택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대문에는 관청의 봉인이 붉게 붙어 있었고 담장 밖에는 창을 든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밤새 공포에 떨다 잠든 가족들이 하나둘 깨어났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순물이 아니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냉골 바닥과 텅 빈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인연들아, 다들 어디 갔느냐. 새순물을 대령하지 않고 안방마님 조씨가 습관처럼 고함을 질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하인들은 지난밤 군사들에게 끌려갔거나 혼란을 틈타 돈이 될 만한 집기들을 챙겨 도망친 후였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조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이 대감은 지난밤의 충격으로 알아누워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심 씨는 조용히 일어나 치마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화려한 당의를 벗고 활동하기 편한 무명 저고리로 갈아입었다. 남편 이영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다 끝났다고 라며
어린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다. 심 씨는 그 한심한 꼴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난장판이었다. 쌀독은 깨져 있었고 식재료들은 바닥에 지식여져 있었다. 군사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심 씨는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시래기 몇 줄기를 찾아냈다. 아궁이의 불을 지피려 했지만 땔감조차 변변치 않았다. 그녀는 깨진 가구 조각들을 모아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식구들을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굶주림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참 만에 끓여낸 묽은 시래기 죽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조 씨는 죽그릇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냐? 개도 안 먹을 꿀꿀이 죽을 내게 먹으라는 거냐? 배고픔보다 자존심이 앞선 타박이었다. 심 씨는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드십시오. 지금 이 집안에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굶어 돌아가시고 싶지 않다면 드셔야 합니다. 심 씨의 섯을 퍼런 눈빛에 조 씨는 움찔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형준도 허겁지겁 달려들며 죽을 퍼 넣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살아야 훗날을 도모하지요. 비굴하게 죽을 삼키는 남편의 모습에 심 씨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 이 대감이 거칠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크헛가 가슴이 지병이 도진 것이었다. 약이 필요했지만 집안의 약재함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약을 가져오너라. 대감 마님이 돌아가시겠다. 조 씨가 비명을 질렀다. 심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문 밖으로 나갈 수도, 의원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병사들에게 사정해 보았자 비웃음만 살 것이 뻔했다. 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다. 담장 구석, 잡초에 가려진 작은 개구멍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도망친 하녀가 드나들던 구멍이었다. 심 씨는 개구멍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 밖을 향해 돌멩이 2개를 딱 부딪혔다.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요? 앳된 목소리였다. 시장통을 떠돌며 심부름을 하던 거지 아이. 개똥이었다. 심 씨가 평소 남몰래 밥을 챙겨주던 아이였다. 개똥아, 나다. 이 집 둘째 며느리다. 심 씨는 품속에서 작은 은가락지 하나를 꺼냈다. 시집 올 때 숨겨두었던 정말 마지막 비상금이었다. 이걸 가지고 약재상 김씨 아저씨에게 가거라. 내 이름을 대고 폐병에 쓰는 탕약을 지어달라고 해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숯과 쌀을 좀 사서 밤에 몰래 담장 너머로 던져다오. 아이는 구멍 사이로 건네받은 가락지를 쥐고는 알았어요. 아시하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심 씨는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정말 가진 것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툭,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담장 너머로 묵직한 꾸러미들이 떨어졌다. 심 씨는 그것들을 주워들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퍼지자 안방의 신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약사발을 비운 이 대감은 안색이 조금 돌아왔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역시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조 씨는 며느리가 어떻게 약을 구했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복이 좋아서라고 떠들었다. 가족들이 따뜻해진 방바닥에 누워 코를 골며 잠든 시각. 심 씨는 홀로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숯검정 투성이었고 옷은 땀과 영희 냄새에 절어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희생을 딛고 생명을 연장했지만 그들에게 감사는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짐승들과 같았다. 심 씨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죄인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미 끝났다.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집안을, 아니, 그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이제 방언은 끝났다. 멍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약을 구해온 것이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는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나가서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야 했다. 심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 남은 숯검정이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의 위장처럼 보였다. 기다려라. 조 판서. 내 반드시 내 놈이 삼킨 것을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시아버지가 흘린 그 서찰을 다시금 상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조 판서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동아줄이자 그녀에게는 자유를 향한 열쇠였다.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웅크리고 있던 사냥꾼이 비로소 고개를 든 것이다. 연금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썩은 물처럼 고여갔다. 이 대감은 울화병으로 자리에 누워 천장만 노려보며 조 판서, 이 도둑놈, 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고 남편 형주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낮부터 술찌개미라도 찾아 취하려 들었다. 집안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심 씨뿐이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수발을 드는 틈틈이 사랑채에 들어가 서책과 문서를 정리했다. 혹시나 돈이 될 만한 것이 남았는지 아니면 이 난관을 타게 할 단서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였다. 사랑채는 주인의 몰락을 대변하듯 난장판이었다. 엎어진 벼루에서 흘러나온 먹물이 바닥에 검게 말라붙어 있었고 찢어진 종이들이 낙엽처럼 뒹굴고 있었다. 심 씨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읽어보았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시화나 안부 편지였지만 그녀의 눈은 매섭게 글자들 사이를 훑었다. 그러다 책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두꺼운 주역,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아버님이 즐겨보지 않던 책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심 씨가 책을 집어들고 탈탈 털자 책갈피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누군가 급하게 숨기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다. 그것은 바로 이 대감이 작성했던 국고미 수급 원장의 초안이었다. 조 판서의 압력에 의해 수정되기 전 실제 창고에 들어왔던 곡식의 수량이 정확하게 적혀있는 진짜 장부였다. 심 씨는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몇 달 전 발견했던 조 판서의 비밀 서찰을 꺼냈다. 그리고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기 시작했다. 초안에 적힌 입고량은 1000석이었으나 조 판서의 지시로 최종 보고된 수량은 500석이었다. 사라진 500석은 어디로 갔는가? 서찰의 뒷면에는 인천 포구 바까바까 상단이라는 흘림 글씨가 적혀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 심 씨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조 판서는 애초에 국고로 들어갈 쌀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의 사조직인 바까상단으로 빼돌렸고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이 대감에게 거짓 장부를 쓰게 한 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 대감은 자신이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둑 맞은 창고를 지키다 도둑으로 몰린 허수아비였다.
이 두 장의 종이만 있다면 조 판서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었다. 심 씨는 증거물들을 기름 먹인 종이에 꼼꼼히 쌌다. 이것이 젖거나 찢어지면 그녀의 목숨도 끝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나가서 이 증거를 올바른 사람, 조 판서의 정적이나 공정한 감찰관의 손에 쥐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집 밖은 금이영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날따라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심 씨는 부엌 구석에서 예전의 하녀들이 입다 버린 낡고 헤어진 무명옷을 찾아 갈아입었다. 얼굴과 손에는 솥 밑바닥에 그을음을 발라 꾀죄죄하게 위장했다. 머리는 헝클어뜨려 늙은 노파처럼 보이게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린이나 미천한 잡부였다. 그녀는 지난번 약을 구할 때 이용했던 뒷마당 배숙으로 향했다. 담장 밑을 뚫고 지나가는 좁고 더러운 수로였다. 비가 오지 않아 물은 말랐지만 바닥에는 썩은 진흙과 오물이 가득했다. 심 씨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숨을 꾹 참고 몸을 꿈틀거리며 기어 들어갔다. 차가운 진흙이 옷 속으로 스며들고 날카로운 돌조각이 무릎과 팔꿈치를 긁었다. 좁은 구멍에 몸이 끼어 꼼짝달싹 못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가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손톱이 깨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한참을 기어갔을까. 눈앞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담장 밖 수로의 출구였다. 심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밖으로 밀어냈다. 헉, 헉.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풀숲으로 굴러나온 그녀는 온몸이 오물투성이었다. 하지만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보초를 서던 병사들은 반대편에서 잡담을 나누느라 이쪽을 보지 못했다. 심 씨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빠르게 골목길로 스며들었다. 이제 그녀는 죄인 이 대감, 댁며느리 심 씨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기어나온 이름 없는 추격자였다. 시장통의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려왔다. 심 씨는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품속의 증거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단하게 만져지는 종이 뭉치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넘쳤다. 심 씨는 익숙한 시장통의 냄새를 맡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땀과 흙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은밀한 거래의 냄새. 그것은 그녀가 갇혀 지내던 양반가의 썩은 권위의 냄새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정직한 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도성 최대의 상단인 송상송도상인 의객주였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각별한 교류를 맺었던 곳이자 거상 초의 행수가 이끄는 곳이었다. 객주 앞을 지키던 건장한 사내들이 심 씨를 막아섰다. 어이, 여기는 거지들이 기웃거릴 곳이 아니다. 썩 꺼지거라. 그들은 심 씨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심 씨는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초의 대행수님께 전해라. 심은택 어르신의 여식이 찾아왔다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도 나를 문전박대한다면 초의 행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사내들은 멈칫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중년의 남자가 뛰어나왔다. 최행수였다. 그는 오물투성이인 심 씨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오? 심 대감의 귀한 따님이 어찌 이런... 심 씨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행수 어르신, 인사는 나중에 하시지요. 저는 지금 동정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최행수의 은밀한 집무실로 안내된 심 씨는 품속에서 기름종이에 싼 문서들을 꺼내지는 않았다. 대신 탁자 위에 손가락으로 가상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지금 조판서가 장악하고 있는 인천 포구의 밀무역 루트, 그리고 그 자금줄이 되는 박가상단의 실체,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행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상인들에게 조판서는 공공의 적이었다. 과도한 세금과 뇌물 요구로 상권을 쥐어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하시는 게 무엇이오? 최행수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심 씨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헌부의 강직한 감찰관, 김정원 나으리와 독대하게 해주십시오. 조판서의 비호를 받지 않고 오직 법대로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보다 더 어려운 요구였지만 최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조판서의 목줄을 끊을 칼을 쥐어준다면 그 정도 다리는 놓아드리지요. 이튿날 밤 도성 외곽의 허름한 주막 뒷방에서 심 씨는 김정원과 마주 앉았다. 소문대로 꼬장꼬장하고 타협을 모르는 인상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심 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죄인의 며느리가 나를 보자고 했다. 가명이라도 청탁하려는 게냐. 심 씨는 묵묵히 품속의 문서를 꺼내 그 앞에 내밀었다. 이 대감에 잡힐 초안과 조판서의 비밀 서찰이었다. 국고에서 사라진 곡식은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조판서의 사조직을 통해 현금화되어 다시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뇌물로 뿌려졌습니다. 이 장부는 그 흐름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 씨의 설명은 명쾌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만이 있을 뿐이었다. 김정원은 문서를 넘겨보며 손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조정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급 증거였다. 어찌하여 이것을 내게 가져왔느냐. 이걸로 조판서와 협상했다면 내 집안은 살 수 있었을 텐데. 김정원의 질문에 심 씨는 싸늘하게 웃었다. 협상으로 얻은 생명은 비굴할 뿐입니다. 저는 제 발로 서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서린 도끼가 번뜩였다. 그 차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죄. 그것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김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품에 넣었다. 알겠다. 내 목을 걸고 이 진실을 밝히겠다. 부인, 큰 용기를 내주었소. 그날 밤 사헌부의 움직임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김정원은 심 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가상단의 창고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조판서의 사랑채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대감, 인천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 박가상단의 뒤를 캐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인의 보고에 조판서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뭐라 감히 누가 내 뒷조사를 한단 말이냐. 이 대감댁은 쥐 죽은 듯 조용하지 않으냐. 조판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 대감은 멍청해서 이런 일을 꾸밀 위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의 머릿속에 지난번 찻상을 엎었던 며느리 심 씨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 계집이 조 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사람을 풀어라. 이 대감댁 며느리의 행방을 확인해. 만약 그년이 집 안에 없다면 당장 잡아와야 한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뒤바뀌기 시작했다. 심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댁이 아니라 이 싸움의 끝을 지켜볼 수 있는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도성 곳곳에 잠복해 있던 사헌부의 감찰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들이 몰고 올 폭풍은 거대했다. 기울어진 저울추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대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회색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은 의금부의 마당은 서슬 퍼런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죄인들을 신문하고 형을 집행하는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저승의 문턱과도 같았다. 포승줄에 묶인 이 대감과 이형준이 형틀 앞에 무릎 꿇려 있었다. 며칠간의 옥살이로 인해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하얀 소복은 피와 오물로 얼룩졌고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죄인 이기철은 국고를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에 대한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으니 참형의 처함이 마땅하다. 판의금부사 재판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이 대감은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 판서가 시킨 일입니다. 조 판서. 자네가 말 좀 해주게. 그는 참관석에 앉아있는 조 판서를 향해 애원하듯 부르짖었다. 그러나 비단 의자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던 조 판서는 싸늘한 눈길로 그를 외면했다. 허허,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하는구먼. 내 자네를 믿고 일을 맡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들다니. 조 판서의 뻔뻔한 태도에 이 대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치었다. 남편 형주는 이미 공포에 압도되어 말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형리가 칼에 물을 뿜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의금부의 대문이 열리며 잠깐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정원이었다. 그는 관복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판의금부사 영감, 형 집행을 멈추십시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조 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재판은 이미 끝났소. 당장 저자를 끌어내시오.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김정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증인을 들이라. 그의 외침과 함께 대문 뒤에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단정한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은 그녀. 바로 심씨였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형틀에 묶인 이 대감과 형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할 며느리가, 아니 도망친 줄 알았던 그녀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다. 저 아이가. 이 대감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심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바로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소인은 죄인 이기철의 둘째 며느리 심여인이라 하옵니다. 아버님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료했다. 조의 없는 시아버지를 구하러 온 효부 흉내라도 내겠다는 것이냐. 조 판서가 비꼬며 끼어들었다.
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 판서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산전수전 다 겪은 조 판서조차 순간 움찔할 정도였다. 효심 때문이 아닙니다. 대감께서 저지른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힘없는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가소로워 나왔을 뿐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심 씨는 품속에서 기름종이에 싼 문서 뭉치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처음 작성하신 진짜 국고 출납 장부의 초안이고, 이것은 조 판서 대감께서 아버님께 하달하신 거짓 장부 작성 지시서입니다. 그녀는 김정원에게 눈짓을 했고, 김정원은 문서들을 받아 재판장에게 올렸다. 또한 사라진 곡식 500석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인천 포구의 박가 상단 창고에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사원부 감찰들이 그 창고를 급습하여 조 판서 대감의 인장이 찍힌 거래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김정원이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다. 재판장이 문서들을 검토하는 동안 조 판서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부채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이, 이건 모함이다. 저 계집이 위조한 문서일 것이다. 천한 상인의 딸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조 판서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심 씨는 그럴 줄 알았다던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위조를 하셨습니까, 대감? 저 지시서 뒷면을 보십시오. 대감께서 즐겨 쓰시는 특유의 먹물. 송진이 섞인 그 먹물은 도성 안에서 오직 대감 댁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조라 하시겠습니까? 심 씨의 지적은 정확했다. 사소한 습관까지 놓치지 않은 그녀의 관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지시서의 먹물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가 조 판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형틀에 묶인 이 대감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장사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거물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여봐라, 당장 조 판서를 포박하라. 재판장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다. 이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조 판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군사들은 지체 없이 그를 끌어내려 포승줄로 묶었다. 방금 전까지 이 대감이 겪었던 수모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갔다.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이라 했던가.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재판장은 이 대감과 형준을 향해 말했다. 비록 조 판서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 하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국정을 어지럽힌 죄는 가볍지 않다. 허나 그 억울함이 소명되었고 며느리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으니 참작하여 방면토록 한다. 다만 가산의 절반을 국고에 환수하여 그 죄를 씻게 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다. 포승줄이 풀리자 이 대감과 형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소란 속에서 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풀려난 시댁 식구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먼발치서 그들을 한번 바라본 뒤 몸을 돌려 의금부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 이긴 승리자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환희가 없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저 엉킨 실타래를 끊어낸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를,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더 이상 그 집이 아니라는 것을. 조 판서가 몰락하고 이 대감의 가문이 누명을 벗은 지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빼앗겼던 가산의 절반은 국고로 환수되었지만 남은 절반만으로도 이 대감 식구들은 다시 호의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채에서는 대문이 닳도록 드나드는 축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채에서는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위대한 승리자인 양도취되어 있었다. 그렇고 말고 우리 가문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데 간신배들의 모함에 무너지겠나.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피신 덕분이지. 이 대감은 술잔을 높이 들며 호탕하게 웃었다. 객들은 역시 대감의 기백이 대단하십니다 라며 아부하기 바빴다. 그 어디에도 목숨을 걸고 증거를 찾아내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운 며느리 심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그저 잠시 스쳐간 애군일 뿐이었고 그 해결은 천운 덕분이었다. 심씨는 그 시각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잔치 음식을 장만하느라 쉴 새 없이 전을 부치고 국을 끓여야 했다.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땀을 흘리며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형장에 끌려갈 뻔한 시아버지와 남편을 구해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다시 부려먹기 좋은 하녀로 돌아온 현실이 뼈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이것이 이 집안에서의 마지막 의무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전 모양이 왜 이 모양이냐. 손님상에 내갈 것인데 신경 좀 쓰지 못하고 시어머니 조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타박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며느리가 구해온 목숨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가 너무 나서서 집안의 치부를 드러낸 탓에 가산이 반 토막났다고 원망하고 있었다. 네가 좀 더 조신하게 처리했으면 재산도 지켰을 것 아니냐. 하여간 산 것들은 일 처리가 거칠어서 탈이야. 심씨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조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가 아니었으면 아버님과 서방님은 지금쯤 형장의 이슬이 되셨을 겁니다. 그녀의 차분한 반박에 조씨는 눈을 부릅떴다. 뭐라고 네가 감히 시어미에게 말대꾸를 해.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유세냐. 다 우리 가문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너는 그저 심부름이나 좀 한 주제에 어디서 생색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그때 술에 취한 남편 형준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어이, 부인, 술국 좀 빨리 내오라니까 굼뜨게 뭐 하고 있어. 그는 아내의 어깨를 툭 치며 희죽거렸다. 그리고 말이야, 밖에서 사람들이 자꾸 자네 얘기를 묻는데 영 귀찮아 죽겠어. 여자가 암탉처럼 울어대서 집안이 시끄러워졌다고 수군댄단 말이야. 다음부터는 나서지 말고 조신하게 있어. 알았어. 심씨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던 그 사내가 이제는 다시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내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심씨는 인격체가 아니었다. 필요할 때는 방패막이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구석에 처박아두는 낡은 가구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미련이었다. 서방님, 제가 부끄러우십니까? 심씨가 낮게 물었다. 형주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부끄럽다기보다 양반 체면에 장사치 딸이 설치는 게 보기 좋진 않지. 아무튼 술국이나 빨리 가져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채로 돌아갔다. 조씨 역시 어서 상이나 차려라 라는 말을 남기고 횡하니 나가버렸다. 부엌에는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심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심씨는 끓고 있는 국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 국을 떠서
가져다 주면 그들은 또 먹고 마시며 그녀를 비웃을 것이다. 그녀의 헌신은 밑 빠진 독에 붓는 물과 같았다.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치마를 풀었다. 이제 됐어. 할 만큼 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탄식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심 씨는 부엌을 나와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핥히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들은 문 밖에 타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심 씨는 호롱불을 켰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챙겨야 할 것은 많지 않았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 이불이나 자개장은 두고 가기로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녀에게 짐일 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무명 보자기를 펼쳐 갈아입을 옷 두어 벌과 버선,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판 돈 중 남은 엽전 몇 잎을 챙겼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아니, 차고 넘쳤다. 그녀가 되찾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심 씨는 보따리를 단단히 묶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 눕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녀는 이 대문을 나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 집안은 그녀의 과거가 될 것이고 대문 밖의 세상은 그녀의 미래가 될 것이다. 심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아름다운 자유인의 미소였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북촌의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았다. 지난밤에 요란했던 잔치가 끝난 이 대감의 저택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다. 마당에는 술병이 뒹굴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치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술과 자만심에 취해 골아 떨어진 시각. 심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헌신했던, 그러나 지옥과도 같았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미련은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새벽 안개처럼 사라지고 오직 차분한 정적만이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안채 마루 끝으로 다가가 품속에서 묵직한 쇳덩이를 꺼냈다. 그것은 집안의 곡간과 살림을 도맡았던 열쇠 꾸러미였다. 그녀를 올가매던 족쇄와도 같았던 물건이었다. 심 씨는 열쇠 꾸러미를 난간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봉투 하나를 남겼다. 구구절절한 원망의 말은 적지 않았다. 그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갚아야 할 빚은 모두 갚았으니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라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이혼서이자 동시에 그녀의 해방 선언문이었다. 심 씨는 몸을 돌려 대문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빗장을 푸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끼익 육중한 나무 대문이 열리며 낯선, 하지만 반가운 바깥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묵묵히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도성 안은 활기로 가득 찼다. 남대문 시장은 아침 일찍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였다. 심 씨는 그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끄러운 흥정소리, 짐꾼들의 기합소리, 국밥 끓는 냄새, 양반들이
천하다고 비웃던 그 풍경이 그녀에게는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거상 심은택의 딸이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심여인이었다. 한편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에 취해 있던 이 대감의 집에서는 뒤늦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가 물 안 떠오고 어디 간 게냐. 목이 말라 깬 조씨가 습관처럼 며느리를 찾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짜증 섞인 얼굴로 방문을 벌컥 열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봐라, 아무도 없느냐. 이형준도 뒤늦게 일어나 아내를 찾았다. 마루로 나온 그의 눈의 난간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와 하얀 봉투가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떠났다니 이럴 수가. 형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당으로 뛰어 내려갔다. 어머니 집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 그년이 도망을 가. 그럼 내 아침상은 누가 차리고 곳간 관리는 누가 한단 말이냐. 조 씨는 털썩 주저앉으며 땅을 쳤다.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들의 수발을 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공포스럽게 했다. 하인들도 없고 돈 관리도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닥칠 미래는 불보듯 뻔했다. 여보 돌아오시오. 내가 잘못했소. 형준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뿐이었다. 열려진 대문 사이로 황량한 바람만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단단한 땅이 사실은 심씨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땅이 꺼져버린 지금 남은 것은 끝없는 추락뿐이라는 것을. 그 시각 심씨는 시장통의 한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녀 앞에 놓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삼켰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자유의 맛이었다. 그녀의 앞에 누군가 다가와 앉았다. 지난번 도움을 주었던 최행수였다. 자네, 이제 어찌할 셈인가? 그의 물음에 심씨는 국밥 그릇을 비우고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해야지요. 제 아버님께서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심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붙짐을 다시 맸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길이 놓여 있었다.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그녀 자신의 두 발로 걷는 길이었다. 그녀는 군중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그림자는 누구보다 거대했다. 한 여인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시작된 것이다.